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금리 반등에 따른 은행주 강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24,216.0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2% 오른 2,716.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9% 상승한 7,503.6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강경한 이란 제재 방침 등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 상승한 73달러 45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장중 한때 74달러 3센트까지 오르면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소비 지출 둔화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2.0%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와 잠정치 2.3%와 2.2%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도 모두 2.2%였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6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주간 수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2만 메트릭톤의 대두 수입을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6일 미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340억 달러 상당의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흥국 증시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터키, 필리핀 등의 증시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한국 증시 역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랐는데 은행주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의 이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석유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으로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지 짚을 거고요. 미국 법무부가 디즈니사의 21세기 폭스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그 의미와 함께 내용 짚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른바 여름 수혜주로 불리는 항공주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콘텐츠주에 또 하반기 기대감이 높은 게임주까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자, 6월 29일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오는 11월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이죠.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선언한 이후에 미국이 이 이란에 대한 압박수를 높이고 있는 현재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던 이 면허를 좀 취소하기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아예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좀 판단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품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민항기 부품, 또 수입의 경우에는 양탄자, 파스타치오, 그리고 캐비어 같은 전통적인 이란의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월 6일까지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시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미국의 제재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수준으로 가고요. 우선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에 어떤 중단시켰던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란 경제를 국제 금융과 무역 체계에서 고립시키는 의도가 표현은 않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혔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오늘 11월 4일까지라고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우선 면제는 없다라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가 좀 인용했던 걸 내용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라고 좀 압박하는 부분이 눈에 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에 대한 어떤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측의 요구가 좀 확인이 됐고요. 인도를 방문 중인 이 유엔 주재 대사죠. 이 니켈리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 총리와 만나면서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최근에 중국과 무역 활동을 빚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중국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은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이었죠.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는 2015년 7월에 미국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 6개국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해제키로 좀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어떤 경제 제재 복원을 좀 명령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정권이 좀 바뀌면서 좀 제재 부분이 좀 심하게 좀 가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예, 국내 정유, 화학, 건설업 등의 피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의 직접적인 정유화주들의 어떤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이란 제재에 의한 어떤 국제 유가의 좀 상승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유화학 업종에는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7월과 8월 달에 이 마진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좀 개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 정도에는 좀 풀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과 또 마진 위축, 또 고유가에 대한 어떤 악재가 최근에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는 이 업종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만큼 많이 떨어져서 만큼 수급적으로
반등하는 성격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수준에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수준보다도 오를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역시 그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그 공급에 대한 위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란이 공급 산유량을 늘리는 대신 줄이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 산유량을 좀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좀 제한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국제적인 리스크로 본다고 한다면은 WTI 같은 경우에는 $80 선까지는 하반기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디즈니사의 21세기 폭스 콘텐츠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함께 의미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네, 21세기 폭스의 콘텐츠 부분을 그 전에 좀 디즈니가 추진했었는데 어떤 미국 법무부로부터 그 M&A에 대한 합병이라는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디즈니 21세기 폭스의 영화 TV 사업 부분의 인수가 독점행위라고 좀 판단을 한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판결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전문 매체죠. ESPN을 디즈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21세기 폭스의 22개 지역 스포츠 채널을 매각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의 콘텐츠 부분을 인수한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어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22개 지역 채널 스포츠 채널 매각 조건과 관련하면서 디즈니와 폭스가 지금까지 경쟁해온 어떤 지역 시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경쟁이 유지될 것이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디즈니 쪽에서는 21세기 폭스 인수가 경쟁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법무부의 결정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쁜 부분을 좀 내색을 했었고, 왜냐면 그전에 많이 원했던 사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1세기 폭스 인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할 기회를 주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즈니 쪽에서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좋아하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미국 통신기업이죠. AT&T와 그 북한 미디어 그 타임 워너의 M&A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그 제기했던 합병 차단 소송을 좀 기각했는데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AT&T와 이 타임 워너의 그 합병이 단독적 위반이라고 조정했지만 법을 설득하지 못했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에 이런 콘텐츠를 인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현금 합치면은 7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79조를 지금 제시하는 상황인데요. 이 디즈니는 그 전에 21세기 폭스 영화 TV 사업 부분을 524억 달러에 인수를 합격했는데 이 미국의 케이블 기업이죠. 이 컴캐스트 같은 경우가 650억 달러를 대출하면서 인수전에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를 크게 좀 올린 상태이고요. 이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어떤 컴캐스트와 전투에서 디즈니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캐스트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의 법무 결정에 아무런 언급은 지금 되지 않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컴캐스트가 21세기 폭스에 대한 인수가 새로운 인수 제한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이런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좀 산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도는 좀 되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방향성은 주진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위헌이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각국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 자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건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수혜산 철강에 대한 어떤 고유 관세가 좀 위헌이라고 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뉴욕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국제 철강 협회가 그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우선은 그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그 헌법에 위배된다고 좀 밝혔고요.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 회원사 중에서 두 곳도 이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법이 이 무역확대헌법 232조인데요. 우선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주장이고요. 무역확대헌법 232조는 그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좀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이었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지금 현재 적용한 상태입니다. 상대국들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대응하면서 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좀 비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여행주에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고 작년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리 선취미에서 수익을 봤던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는 여행주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선취매를 하셨다가도 주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해서 다시 보셨어야죠. 예. 네, 그런 관점들인데 일단 지금 빠르면 한 5월달 정도쯤에서부터 좀 좋았던 여러 가지 여행이나 어떤 항공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변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는 데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항공주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항공주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개선 요인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유가죠. 예, 유가 다시 한 좀 밀리나 싶어서 65달러대 전후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73달러대까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공주가 아무리 일단 지금 이제 유가 관련된 할증료로 부담을 좀 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부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환율이죠. 워낙 강세가 어떤 지금 항공기 쪽에서는 외화 부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 지금 1120원대까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오늘 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달러대까지 근접하는 강세로 지금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부담이죠. 여전히 아직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빠른 반등보다는 여전히 타진을 어떤 부진 요인에 대해서 주가와 좀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원달러 약세가 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항공주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핫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과에 대한 운명이죠. 네. 대표적으로 진에어 관련돼서 면허 취소 얘기도 빠르면 오늘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근데 지금 면허 취소는 제가 보기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국토행정부가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찍은 도끼에 자기 발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왜 처음에 허가를 해줬느냐라는 쪽으로 문제를 삼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거기다가 행정권 남용 우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고용률이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진에어 면허 취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을 갖고 있던 블록딜 40만 주인가요? 이거를 이제 블록딜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유동성 위기 아니야? 뭐 이런 쪽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주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아무래도 항공주 중심의 투자를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요인들에 다 불구하고도 수요만 계속 있으면 괜찮다. 네. 한쪽인데 수요가 약간 흔들리죠. 지금 이제 빅 이벤트가 한 5월달, 6월달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까 예. 해외여행보다 이런 이슈 쪽에서 뉴스를 좀 보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커졌고 거기다 또 러시아 월드컵이죠. 월드컵 기간 동안에 무슨 여행이야. 이 축구로 충분히 지금 삶에 좀 즐길 수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행 수요가 주춤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수기입니다. 앵커님도 가셔야죠. 바캉스 가셔야죠. 예. 네. 예.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예. 지금 같은 아웃바운드 수요가 좀 줄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정말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통계를 보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예. 5월 달에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미리 먼저 바캉스를 가려는 예. 수요 빼고는 그렇게 확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정부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주 52시간 근무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휴가를 좀 권유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행 수요는 7월달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일단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요인들이 좀 변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유가나 환율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요인들이 좀 제약적인 상황 쪽에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좀 많이 빠졌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관점과 함께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저가 매수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은 어떤 V자식의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예.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달 들어서 16%나 빠졌잖아요. 네. 제주항공도 역시 앞으로 V자 반등은 좀 어려울까요? 그나마 만약에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찾는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저가항공사 LCC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 여객 중심으로 가장 탄력적인 수요를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예. 일단 아무래도 LCC가 더 우위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쪽엔 그래도 일단 같은 비용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높이는 이런 LCC 쪽에 대한 항공 수요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네. 이쪽으로 봤었을 때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가격만 보게 되면 일단 눈이 가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에 대한 탄력도나 아니면 민감도를 좀 확인할 때라는 정도로밖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CJ E&M과 CJ 오쇼핑의 합병 법인이 내달 1일에 CJ E&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 합병의 의미가 뭔지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 CJ 그룹이 뭔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예. CJ E&M과 CJ 오쇼핑을 합병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이거 왜 합병해? 이런 예.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떤 홈쇼핑 회사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과연 시너지가 날까라는 쪽에 의문을 가지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합병 관련돼서 주식 관련된 주주들이 반대를 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커지죠. 예. 그러면 합병이 불발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막상 이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CJ E&M 중심으로 바뀌는 CJ그룹의 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뒀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면서 일단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합병 관련돼서 시가총액이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한 5조 정도로 탄생하지 않을까. 한 7월 예. 중반대 정도면요. 그래서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좀 사업부 관련돼서 절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변화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워낙 약간 좀 성격이 달랐던 두 회사를 합치면서 그러니까 즉 커머스 관련돼서도 컨텐츠와 결합된 커머스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보통 많이 얘기하는 PPL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어떤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과 연계돼서 컨텐츠를 내세우는 가운데 거기서 은연중에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 이런 것부터 아니면 아예 대놓고 상품을 마케팅하는 구조까지 이런 다양한 기회들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과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마 이번 하반기든 좀 정리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CJ 헬로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 쪽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일단 고민일 겁니다. 예. 특히 이제 CJ 홈쇼핑이 한 53.9%를 보유하면서 아직까지는 CJ 헬로비전과 관련된 쪽에서 무게를 두고 팔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어떤 사업 정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매각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케이블 TV 시장을 보게 되면은 케이블 TV 보시나요? 요즘 케이블 TV를 보는 것보다 보통 이제 IPTV라고 그러죠? 예, 예. 이쪽이나 아니면 스마트 TV, 아니면은 넷플릭스, 아니면 그냥 뭐 다운받아 본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케이블 TV의 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변화는 그래도 이 케이블 TV를 인수를 해서 뭔가 어떤 사업적 변화를 꿈꾸는 데는 아마 통신사들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KT는 지금 KT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KT 쪽의 인수는 좀 요원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CJ 헬로비전이 유료 방송의 한 13%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쪽으로 인수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유율 50% 이상으로 넘어가서 어떤 과점을 가져가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수해서 뭔가 어떻게 다 잘 좀 돈이 될 만한 쪽으로 바꾸는데 통신사는 주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조금 더 적극적인 쪽은 LG유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LG유플러스가 이쪽을 가지고 지금 어떤 추가적인 수익원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LG유플러스의 주가나 실적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일단은 아직 사업 부분과 좀 이번에 또 11번과도 분리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인수할 여력들은 제가 보기엔 좀 적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LG유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들이 이 부분을 이제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축은 넷플릭스입니다. 즉 가장 손쉽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쪽인데 이를 활용해서 뭔가 전초기지로 움직임을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유료 방송 회사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과 실적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은 잘하면 LG유플러스의 어떤 승기를 꽂을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통신주를 사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변화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질문의 핵심이 CJ ENM 쪽이었었죠. 근데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게 이번에도 보다 보면 앞서 잠깐 얘기도 하셨듯이 일단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위상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회사, 특히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류가 붐인데 이 한류를 잘 편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탑으로 떠오르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들이고 미스터 선샤인을 비롯한 하반기에 제작될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려져 있지만 CJ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CJ 그룹과의 연관성과 함께 이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합병 이후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병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사업부가 정리된 뒤에 컨텐츠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CJ ENM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게임주를 기대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여러 가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만 개선되면은 사고는 싶습니다만 예. 네, 그런 쪽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를 볼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신작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 파노입니다. 근데 신작 모멘텀은 일단 상반기 중에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안 나왔었죠. 근데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입니다. 말 그대로 연기라고 하다 보면은 지금 나오지 않고 좀 더 정비를 해서 한 뭐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화에 대한 요인들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국 파노인데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만 없었다고 한다면은 한 6월 중에도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있는데 이 담당 업무가 중국 쪽에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파노를 허가해주는 쪽이 어떤 정부 국처가 좀 바뀌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8월 초에 차이나 조이 2018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알아주는 게임 관련된 어떤 엑스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아마 변화와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파노가 적어도 국내 업체가 이제 계속 한 1년 가까이 중단됐다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흐름들이 지금 대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펄 어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 관심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한테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중국 진출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펄 어비스에 대한 확장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목하셔야 될 흐름들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리니지2 레볼루션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뒤쳐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NC소프트와 같이 협력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빠르면 하반기,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넷마블의 온라인 게임의 매출 비중의 한 23%를 차지하는 어떤 효자 게임 중에 하나가 세븐나이츠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세븐나이츠 2는 하반기에 나온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매출 흐름들로 생각했을 때 넷마블도 기대감은 남아있다. 기대감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게임주 쪽은 선별해서는 지금 관심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장님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빠졌을 때 좀 담았던 분들은 아직도 포트에 주식 비중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요즘 주식 상담이나 여러 가지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주 한 3개월 동안 못 팔고 계속 고생하고 있다. 이게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했던 남북경협주 왜 이렇게 밀리느냐 이러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쪽도 두 가지로 큰 섹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남북경협주는 대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때는 팔았어야 되죠. 어떤 모멘텀이 당장은 없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남북경협주 만약에 3번 나눠서 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제 첫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테마 섹터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강하게 분출했었고 그에 따라서 그를 어떤 시장의 시세가 소멸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를 또 보여주느냐 이런 어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 쪽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아마 7월 초까지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흐름들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큰 그림상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달러화만 보자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달러화였습니다. 근데 달러화가 강세가 들어가는 국면 쪽에서 신흥적 자금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으면은 주식이 될래도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 가장 큰 요지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달러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자리를 잡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장 초반엔 안 팔다가 또 장 중반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또 출렁이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기다릴 때다라는 쪽으로는 보시되 여기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들만 확인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 국면에서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만 찾으면 또 빠르게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시장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회 요인은 계속 타진하시되 지금 주식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지금이 바닥이야. 예. 뭐 2,300이 바닥이니까 풀베팅 이런 식보다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 오늘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속적인 혼조세 장세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지금 304 지수, 그 다음에 298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박스 구간을 설정한 지 벌써 2주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300 지수는 지키지 못했었고요. 대신 298 지수들 여전히 이 구간들 무너지지 전까지는 아직 매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혼조세를 띄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중에 지속적으로 반등,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눌림 매수, 보통 11시 전까지 눌림 매수를 보고 계속적으로 단타 구간들의 마무리를 지은 상태로 작은 수익들, 물론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계속 받쳐주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8 지수로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직은 무너진 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눌림 매수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반등도 약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저가 부분을 깨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장세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예상 지지력들 298 지수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303 지수는 최대치 밑구간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쪽도 똑같은 것처럼 저번 주에 매도로 빠진 아이들이 이미 2700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인 혼조세를 띄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시장 신압으로 밀린 이후에 부하권을 띄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단지 추세 자체를 누르던 아이들이 야간장부터는 지속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는 반등을 준다. 대신 300지수 저항들, 그 다음에 최고도 아직 303지수 예상 저항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서 시작되는 이후에 298지수가 지킨다면 걔네들은 여전히 눌림 매수에 오전 전략을 보시라. 그래서 오전 중에 반등에 밀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들 유효하기 때문에 26일부터 현재 상태까지 오전 중 반등, 그 다음에 오후에 눌림 패턴들 좀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매매 좀 꾸려나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파생상품 쪽으로 눈 돌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더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자, 유로 FX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그냥 유로 FX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혼조 장세의 지속적인 배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도를 한번 본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하방 경직에 매수 노리고 그 다음에 위에 고가
상방 제약의 매도를 누리는 말 그대로 위아래 혼조 장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걔네들이 며칠 동안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서 지속적인 이런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여전히 혼조 장세에 들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또 윗구간에서 내려왔던 지지력들을 또 받아내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 위아래 부합권의 중심 근처에서 혼조 장세를 띌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예상 지지력들은 1.16, 100대를 보시고요. 우선은 이 아래 구간 지지력이 됐다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 추세를 지켜주는지 오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16, 100대를 지지력으로 보시고 예상 저항은 1.16, 700대 우선은 부하권 중심에서 놓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래 한번 위에 한번 친 아이들은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저는 혼조세라고 보고 얘네들 매매 배팅을 할 거고요. 위아래 갈 자리가 별로 없어서 얘네들은 그냥 출렁거리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향을 볼 생각은 없고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 그리고 걔네들이 성공하기 시작을 한다면 걔네들이 입재 잡고 추가적인 그림을 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제가 애초에 64.05에서 매수 배팅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구간들 미장에서는 매수로 추가적인 그림들 나올 거라고 예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매수에 배팅을 드렸었고요. 근데 어제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93.95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짤막하게 눌림 매매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전히 세기 형식의 패턴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세 하단부들 깨지 않고 63달러 초반대 지지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전히 신고가에서는 눌림을 봐도 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시 마디를 전 고가 두 마디를 깨기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은 추세 변경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속적으로 추세를 지키고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눌림 이후에 미장 올라가면 걔네들 되돌림 전 고가까지 보는 게 오히려 반대면 좋고 매수를 끌고 가고 있으시다면 추세를 지키는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보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상 지지력들은 72달러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은 당연히 74달러 저항 예상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싸운다. 그 다음 미장부터는 신고가를 넘어간 이후에 눌림만 본다. 이런 전략으로 싸우신다면 큰 무리 없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는 이 구간들 1272달러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1270달러에서 혼주세를 잠깐 띄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방 구간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빠진 듯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하방 경직성으로 지속적으로 테스트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한번 튕긴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전 저가를 기준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혼조 장세를 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저가를 1247달러를 저가로 인정하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2470 1247달러 지지역에 1254달러까지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보겠다. 자, 그 구간을 넘어간다면 추세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가 됐다 가정을 두시고 지지력에서의 배팅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은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되돌리는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가에서는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들이 혼조 장세이기 때문에 그림을 크게 일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섹션별로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마디로 골드도 그렇죠. 매도로 눌리다가 매수 배팅.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수익은 내고 있지만 얘네들 익절을 어느 정도 본 이후에는 끌고 가는 전략들, 그 다음에 익절이 되면 마무리하고 관망하는 전략들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섹션별로 방향성을 한 방향 내지 않고 아시아 유럽장 눌렸으면 미장 반등, 미장 때 눌렸으면 아시아 유럽장 반등. 그래서 섹션별로 구분을 해서 배팅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혼조 장세다. 방향성 나타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들은 원웨이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는 장세라는 거 기억들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고요. 내일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1부 시간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탑픽주 공개하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투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